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4회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하늘의 별이 된 250명을 기억하고 2014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묵념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묵념 바로. 네,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월호 가족과 함께했던 아주 중요한 분 저희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6월 원래 포럼의 강연자분은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만민공동의 세월호 진상규명 문화예술인 연장전,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거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하시고 또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2022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네 번째 손님으로 또 최근에 무슨 자빠졌네. 네. 일단 정식으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집을 선보여 주셔서 북 콘서트도 하시고요. 저희도 오늘 우리 시인님의 새로운 시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월호 피해 가족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우리 시인님의 자빠졌네 시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동 시인님을 모시고 세월호 함께한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원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동 시인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 쓰는 송경동입니다.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주로 좀 말썽 많은 시인이어서
주로 거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좀 전에 봤던 영상은 저도 아직 어떤 분이 찍어주셨는지 잘 모르긴 한데요. 미당 서정주 문학상을 받아보라고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듯이 미당 서정주 시인은 좋은 시를 썼던 시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독립과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때 친일 부역했던 분이시고 그걸 또 지나서도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5.18 광주 민중 항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 당사자였던 전두환의 호인 일회라는 호를 지어주고 또 생일 축하 탄신 송시 이런 것들을 또 쓰시고 그러면서 또 그 군부 정권에 부역을 하시고 뭐 이랬던 뭐 삶이 있습니다. 그런 시인을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이었던 그 중앙일보사가 또 상까지 제정해서 건강한 문학인들을 줄 세우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소에도 문제 의식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저조차도 줄을 서보라는 뭐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거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개인 페이북에 간단하니 술 생각난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얘기가 와서 뭐 이렇게 했다 간단하니 썼는데 그게 이제 주변 분들이 퍼나르기를 하면서 아마 언론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중앙일보사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항의 문제 제기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면서 사실은 미당 서정주 문학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학상이었다고 했었는데 폐지는 시켰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냈고요. 그 뒤에 작년엔가는 또 무슨 저에게 이번 시집에도 실어보긴 했는데요. 대한민국 예술원 풍경이라는 시가 한 편 실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예술상 뭐 이런 걸 받아보라고 연락이 오긴 했더라고요. 그건 대통령상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저희 시민 민중들의 항쟁을 통해서 촛불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촛불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었지만 사실 그 상도 거부는 했습니다. 받아두면 가문의 영광은 될 수 있겠지만 늘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이 그런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촛불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세월호의 투명한 진상 규명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분명히 물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었고요. 마침 그 상을 대통령상이라는 대한민국 예술상 받아봐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또 공교롭게 그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긴 했습니다. 47일 동안 했는데요. 그때는 한진중공업 해고자였던 김진숙 동지의 36년 만에 복직을 촉구하는 그런 집단 연대 단식이었습니다. 그 단식에는 지금 4.16 연대 공동 대표로 일도 하시고 계시는 저희 박승열 목사님도 집단 단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4.16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마음을 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송경용 신부님 등등이 또 나서서 함께 그 대책위 구성을 해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겨울이었는데요. 그렇게 청와대 앞에 영하 24도까지 한번 내려가는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닐 하나도 치지 못하는 그런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김진숙 동지 복직은 해결이 되지 않고 47일 만에 저희 단식단들은 모두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김진숙 동지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세월호일 수도 있었겠죠. 어떤 권리와 정의나 등등을 바란다는 얘기로 이제 배제받고 그 진상 규명이 부당 해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룰 수 없는 36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국회 환노위에서도 복직 공고안을 내줬고 부산의 시의회 여야 시의회 전원이 복직 공고안을 내주고 국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복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어떤 까닭인지 이 정부에 의해서 복직이 좌절되고 말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앞에 참 외로웠었는데요. 저희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장 하나와 저희보다 먼저 긴 시간 그곳에서 또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단식하고 또 농성을 했던 여기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긴 한데요. 저희 경빈 어머님과 그 연대하는 시민들의 아주 작은 그 농성장이 하나 있었죠. 그렇게 참 외롭게 참 수많은 우리 시민 민중들이 나서서 항쟁을 이뤄놓은 세상인데도 왜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정의들이 바로잡히지 않는 걸까? 참 쓸쓸하고 가슴 아픈 그 겨울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 개인만 무슨 예술상을 받아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싸웠던 건 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도 거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이신 김현수 선생님께서 제 시집 소개를 잘 못 하시는데 어떤 까닭이신지 어떤 불편함이 계셨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시집 제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좀 대한민국 시단에도 좀 미안하긴 하고요. 시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말과 언어로 시집 제목이든 시의 내용들을 좀 꾸밀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세상을 정말 바랍니다.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어쩌다 보니 어떤 마음에 맺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도발적인 시 제목 누가 보면 좀 경박하지 않냐 혹은 너무하지 않냐 싶을 시 제목으로 해보긴 했습니다. 저기 이건데요. 책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주셔서 소개하라니까요.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입니다. 제목은 좀 그렇지만 관련한 시 제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많이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불의와 부정 그리고 부패들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바로잡혀야 될 정의와 인권 등등도 많은 거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좀 더 아름다운 세계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로 가자는 꿈꾸는 소리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 논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꿈꾸는 소리조차 좀 배제하거나 짓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에겐 아직도 조금 더 많은 꿈꾸는 소리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사실은 담아본 시집이고 시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며칠 전에 이제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가 기한이 다 돼서 정리하고 이제 조사 결과 발표 등등도 나오면서 저희가 원했던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제대로 된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또 아파하고 그러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이 자리에 이제 함께 오게 돼서 저도 좀 착잡하고 괜스레 죄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그 진실이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때까지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해서 또 함께 나아가야 되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듯이 세월호 참사는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또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데요. 2014년도 그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은 이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을 잘 못 봤어요. 바다 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물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매일 아침에 세면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씻는 물조차도 이게 간단치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그 고통스러워했을 그리고 뭔가 이게 어떤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일이 수장되어 갔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비명소리 등등이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먹는 물조차도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거, 그 압박, 그걸 느꼈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 당시 저희가 기억하기로 전국에 160여 개의 분향소가 그리고 추모 이런 공간이 아마 우후죽순처럼 누가 시키거나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마음을 냈던 그런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생각하면서 나섰던 구체적으로 나섰던 첫날을 저도 너무 생생하니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2014년 5월 8일을 맞이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랑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등 저희는 주로 이제 비정규 운동을
하는 것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꼭 노동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그런 추모와 안타까운 마음을 내고 어떤 거든 그 진상규명과 등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참여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시점까지도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을 뭐 실종자 가족분들도 계셨고 등등 그러다 보니 감히 누군가 나서서 세월호를 입에 담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하고 또 조심스러워하고 삼가하게 되고 이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는 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아니면 이 국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은 좀 들어서요. 고민 끝에 저희가 아마 서울에서 있었던 세월호 첫 추모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 단위들이 나선 것은요. 그래서 5월 8일인데 그 가족들과 그리고 아이들 잃은 우리 부모님들 가슴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해 어버이날을 맞아서 처음 제안했던 게 세월호 만민공동회라는 거였어요. 만민공동회라고 이름을 정했던 건 어떤 까닭이었냐면, 우선 세월호가 우리에게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아픈 마음들을 얘기라도 해보자. 그렇게 수평적으로 말문이라도 서로 터보는 자리가 이젠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만민공동회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어떤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안을 했더니 한 600여 분의 사람들이 그 세월호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얘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나서 주셨어요. 그리고 장소는 정부 종합청사 앞으로 잡았었습니다. 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등등 해야 되는 때인 것 같다 싶어서 했었죠. 근데 그날 공교롭게 저희가 5월 8일 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추모 집회 겸 이제 말문을 꺼내보는 그런 만민공동회를 가지고 박근혜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행진해서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밤 8시 반쯤인가 이 안산 대책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당시 길환영이라는 인간 있었죠. KBS 사장이 KBS 내에서 세월호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 내용에 대한 방영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막고 또 왜곡시키고 뭐 교통사고에 다름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런 얘기와 일들을 확인한 안산에 계시던 유가족분들 150여 분이 분향소에 있는 영령들을 가슴에 안고 KBS 김한영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상경을 하시겠다고 한다. 근데 서울에서 누군가 이걸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침 그날이 저희가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세월호 만민공동회를 하고 있는 날이어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함께 좀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절반 쪼개져서 갔던 것 같습니다. 절반은 KBS 앞으로 가서 유가족분들을 맡기로 했고, 절반은 애초 계획대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청와대 행진을 한다. 청와대 행진 참 힘들었습니다. 거기 1km밖에 안 되는 길을 경찰들이 얼마나 막아대는지, 각계 분산해서 가는데도 청와대 앞까지 한 2시간여가 걸렸던 것 같아요. 뚫고.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앞에서 한 20겹, 30겹으로 쏴버리더라고요. 저희를 그 청운 동사무소 바로 길 건너편에서. 그리고 이제 해산 명령을 그때 한 2, 30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산하라,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등등. 근데 저희는 해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KBS 앞으로 전격 상경을 하신 유가족 분들이 자리를 먼저 정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뜰 수는 없다. 연행할 거면 연행해라 하고 그렇게 연자를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유가족 분들이나 사회단체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버틴 게 새벽 2시경까지인가 버텼던 것 같아요. 유가족 분들은 KBS 앞에, 사람 하나 없는 여의도 KBS 앞에서 또 연자하시고 계셨던 걸로 알고, 나중에 분노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리를 했던 게, 그럼 이 모든 책임이 국영방송 사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참사의 책임 등등, 그리고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정리하고, 새벽 2시 넘어서 아마 KBS 앞에 계시던 유가족분들 150여 분이 다시 버스 5대에 다시 올라타시고 청와대 앞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경복궁역 앞에서 하차해서 영정을 가슴에 품은 검은 상복의 유가족분들 150여 분이가 이제 시민들 일부가 올라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 청와대 앞이 도로가 사람들의 행진에 의해서 뚫린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촛불 항쟁 때 조금 그 길이 열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도로를 따라서, 그것도 신고 안 된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그런 분노나 어떤 한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전 국민적인 어떤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저희랑 합류해서 사실은 그 5월 8일 날 어버이날 청와대 앞에서 모두가 함께 연자해서 나를 꼬박 샜죠.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때 저희 요구는 박근혜 씨가 나와서 유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참사와 학살도 문제지만 그 뒤에 까닭을 모르겠는데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고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의하라, 이게 요구였죠. 근데 그게 관철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청와대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는 오후 5시까지 난리 새서 단 한 사람도 말도 하지 않고 그 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로 불려와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조인트 까이고 이제 나와서 유가족 분들 앞에서 사과했죠. 거기까지는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길환영 사장이라는 KBS 사장이 저희 유가족 분들 앞에 와서 이제 사과 발언하면서 그 두 다리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두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냥 겁이 나고 두려웠는지. 그 다리를 저는
갑니다. 왠지 저 비겁한 자들의 저 떨리던 두 다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날 이제 시민사회 단체 그 밤을 꼬박 못 샜던 사람들도 다 다음 날 좀 가능한 사람들은 달려와 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뒤편에서 시민사회 단체들 주요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 성격의 기구 구성이 이제 필요한 것 같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냐. 이런 논의를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150여 분의 그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한 명 한 명 품고 오던 그 영정사진, 그 무거움과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 광경을 전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은 그 뒤에 5월 18일인데요. 5월 17일 날 저희가 첫 대중 추모 집회를 열었었죠. 그 5월 17일 그날도 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등등이 다 모여서 세월호 범국민 대책이 아마 추진위 단계였을 거예요. 추진위 단계를 꾸리고 무조건 우선 추모 대회부터 하자 해서 5월 17일로 잡고 했죠. 그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왔고, 그날 행진 도중에 저희들은 다시 박근혜에게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의 시민들이 행진 도중에 종로 3가 피카다리 극장 앞에서 다시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행진했었습니다. 한 2, 3천여 명이 박근혜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고 행진을 했는데, 그 현대건설 본사, 현대자동차인가요? 현대 그 본사 앞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좌했었습니다. 일부가 밤 9시쯤 됐는가요? 몇 시간 대치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연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을 저는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피했습니다. 어찌됐든 피해야죠. 피하기는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어느 집 담장을 넘어서, 그 주차장 옆 어떤 집이 있더라고요. 담장을 넘어서 그 가정집 창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연행은 들어와서. 근데 혼자 그 불도 안 켜진 그 가정집, 남모르는 가정집 창고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잡히지 않겠다고 전 숨어 있는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109명이 연행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근데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쓰면서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윤보다 사람이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딱 세 구호예요.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윤보다 사람이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걸 외치면서 가고, 거기에 경찰 호루라기 소리, 막 방송 소리 등등이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109명이 연행되는 때까지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혼자 숨어서 듣고 있는데, 그 아비 교환의 밤을 또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압이 다 끝나고 이제 경찰들이 물러난 것까지 확인하고 혼자 나왔는데, 저도 이제 뛰어내리면서 발목을 삐어서 나무 토막 하나 주워서
그거 짚고 이제 종로거리를 혼자 걸어서 그때 저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있던 민주노총 13층 사무실로 다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행자들 이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뭐 긴급 뭐 성명이라도 내주고 뭐 보도 자료라도 내주고 그리고 경찰서 끌려간 사람들 어디로 어떻게 끌려갔는지 신원 파악하고 저희 민변이나 이런데 연락해서 이제 어찌됐든 보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저에게는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로거리를 가는데 종로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즐겁게 다니고 이러는데 정말 그 간극 109명이 연행당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듣던 거기에서 종로거리로 나왔더니 희한한 이 자본의 그냥 일상이 펼쳐져 있고 혼자 이제 그런 후속 처리를 위해서 가는데 그날 제가 그때 이제 떠올랐던 시가 그 전에도 좋아했던 시인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브레이트의 시였어요. 그 시가 정말 얼마나 가슴 깊이 일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을 저는 또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27일 토요일 날 그건 하되 그 다음 날이 5.18이었잖아요. 국가 폭력을 기억하고 하는 날입니다. 매년. 근데 저희는 그냥 그의 5.18은 그냥 광주 가서 5.18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걸로만은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5.18 아니냐.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세월호를 추모하고 그 진상 규명을 외치고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이게 그 해에 5.18에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서울에 모여서 다시 5월 17일 대회는 있지만 5월 18일 날 그 추모 집회를 다시 하자. 5.18과 끝나지 않는 5.18과 또 다른 5.18인 이 세월호 참사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전날 109명의 추모객들이 연행당한 건도 있기 때문에 5.18 청계광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도 정말 잊지 못하는 게 그래서 또 더더욱 추모객들까지 이 연행하는 정권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해서 다시 박근혜 잡으러 가자 하고 또 청와대 행진을 시작했죠. 나중에 광화문 그 현판 아래에서 다 똘똘마리라고 하죠. 똘똘마리를 경찰들한테 당했어요.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뚫고 갔는데 그래서 몇백 명이 광화문 현판 아래 중간 집결을 했는데 이제 경찰 벽에 수십 개 경찰 벽에 막혀서 또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어찌됐든 나를 새버릴 생각이었어요. 이게 뭐냐 문제 제기하면서 또 그런 결의들이 있었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날 밤 8시 반경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였냐면 그게 염호석 열사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조 처음 만들어지고 그 투쟁 한참 할 때였어요. 그 시기가 2014년도가 그 염호석 열사도 조합원이었는데 부산 쪽에서 일하던 조합원이었는데 이분이 저 먼 동해 정동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일할 때 지입에서 쓰던 조그만 승용차 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결을 해버리신 거죠.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죽음에 대한 처리와 과정과 이것은 동지들에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동지들에게 다 일임하겠다. 그리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전태일처럼은 아니지만 참 힘들었다. 나도 삶이. 뭐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 전날 5월 17일 날 자결을 하셨어요. 이 분을 지금 있는 서울의료원 분원 강남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와 계셨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세상에 5월 18일 날 국가폭력을 반성해야 되는 이 정부와 국가가 삼성하고 결탁해서 그 장례식장을 뚫고 들어와서 세상에 열사 시신 탈취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 그 소식을 그 현장에 있던 동지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안산 의료원 강남 의료원 분원인데 염호성 열사 시신을 탈취당했다. 경찰들이 전격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강제로 시신을 싣고 나가버렸다. 어려서 아버지가 가족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만 살았던 아주 가슴 아픈 동지입니다. 정동진애 같은 것도 어려서부터 너무 어두웠대요, 삶이. 그래서 정동진이 이제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해가 떠오른다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좀 밝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었다는 뭐 그런 동지였죠.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이 삼성하고 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 몇십 년 전에 떠나버려서 연락도 안 되는 그 아버지를 찾아낸 거예요. 어찌됐든 부모였으니까. 그래서 시신 포기 각서라는 것을 쓰게 만들어요. 나중에 저희가 촛불항쟁 끝나서 그 진상규명 됐죠. 그 건으로 해서 삼성 고위 임원들 몇 명하고 경찰들 몇 명 책임은 물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그 당시 알려진 거로는 뭐 한 8억 정도의 돈을 주고 시신 포기 각서를 받아내서 그걸로 이제 경찰 투입해서 해서 부산으로 갔고 부산에서도 이제 애초에는 이병헌 영안실로 모셨다고 경찰은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병원이었고 그리고 모레 화장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부모 그 아버지가 동의했으니 경찰이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걸 세상에 그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화장해서 뿌려버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염호성 열사 투쟁이고 건이었습니다.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광화문 현판 앞에 똘똘말이 돼 있는데 그래서 논의를 그 모이신 분들하고 다 논의를 했는데 다른 사안이면 모르지만 이런 사안은 좀 같이 이동을 해서 가져야 되는 것 같다 해서 그 농성을 풀고 강남의료원 분원으로 갔는데 그 어두운 병원 영안실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 애는 정말 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단 한 사람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급히 달려간 우리도 단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미 상황은 끝나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식당에 가서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등등 이제 남은 동지들하고 소주라도 한잔 해야 되는 날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소주 하나 시켜서 소주 한 잔씩들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광화문 현판 아래 있었고 청년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팀들이 있었잖아요. 신촌에서부터 늘 행진의 X자 그게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친구들이 저희랑 늘 같이 움직였던 친구들인데 대표적인 친구가 용해인 지금은 의원대에 있는 용해인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거기가 학생 시절에 같이 참여했던 게 그 가만히 있으라 그 행진단이었죠. 그 청년 학생들도 저희랑 같이
합류하겠다고 오다가 거기는 저희 세월호 분향소 있던 광화문 그 입구 쪽에 또 경찰들한테 고립돼 있었어요. 거기도 근데 당연히 저희가 다 해산했기 때문에 해산 한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강남의료원부는 앞에 식당에 있는데 연락이 왔는 게 그때까지 애들이 경찰들이 이 사람들도 강남의료원분원으로 또 연대하러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풀어주고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연행 전화가 또 왔어요. 여기 연행 들어와서 난리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와, 그날 진짜 5월 18일 광주 5.18을 생각하는 5월 18일 세월호 추모 행진은 그렇지, 염호성 열사건은 그렇게 시신 탈취당해 있지, 청년 학생들 그 밤에 연행당하고 하죠. 그래서 다시 또 숟가락 놓고 광화문으로 달려갔죠. 새벽 2시 반까지인가 연행을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연자를 내서 들어 누워서 그냥 연행 안 당한 거죠.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뜯어내서 연행을 하는데 그게 다 한 3차에 걸쳐서 연행을 하는데 새벽 2시 반까지 연행을 하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 그때 그 학생들의 비명소리야 그 고함 소리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늘 세 마디였어요.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수 있는 게 제가 6월 1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해 또 60항쟁에 맞춰서 60항쟁 기념일에 우리가 과거의 60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올해는 어찌됐든 세월호 진상규명과 이 참사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제일일 것 같다. 그리고 저 아나무인의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6월 10일 날도 저희는 청계광장에 모여서 다시 박근혜 잡겠다고 청와대에 행진했습니다. 그때는 총리 공관 쪽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또 그날은 정말 비도 엄청 천둥 번개치고 비가 진짜 몇 시간을 우박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까지 진입한 한 200여 명 됐을 건데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또 버틴 게 새벽 2시, 그때도 한 2시, 1시 반 마지막 사람까지 연행되고 저희가 거기에서는 한 70명 연행됐습니다. 저희가 한 70명이 한 명 한 명이 뭐 물러서지 않고 그 아예 그 천둥 번개와 우박이 내리고 이러는 그 자리에 하면서 그 세 마디만 외치면서 연자한 채로 경찰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청와대 안으로 기를 쓰고 몸을 던지면서 그 속에서 나중엔 경찰들이 사정을 하고 하는데도 그날도 물러서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 전에 5월 27일 날 또 그 광화문 행진 과정에서 또 청와대 행진하겠다고 했었죠. 그날 보신각 앞에서 경찰하고 대치했습니다. 또 1시간 넘게.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 방송차 위에 올라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이크 잡고 경찰들하고 대치하다가 연행됐었고, 연행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간신히 구속영장 청구를 면하고 나왔을 때고, 그래서 6월 10일 날은 사실은 저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5월 27일 집회 당시 연행됐는데 갈비뼈가 금이 간 게 확인돼서 영장 청구는 안 되고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나와서 병원에 이제 있는데 한 명이라도 한 목소리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병원에는 얘기 않고요, 몰래 평상복 갈아입고 6월 10일 그날은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6월 10일 날 병원에서 탈출해서 거기 갔죠. 그날은 이제 그런 건이 있어서
친구들이 저는 뒤에 좀 빠져 있어라. 빠져서 그럼 참여만 넣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참여만 했던 거 경우인데,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또 근 70여 명이 연행이 됐던 날, 그 60이라는 날을 또 저는 기억합니다. 괜한 저의 좀 보잘것없고 뭐 그냥 경솔하기만 했었던 일들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미쳐 나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세월호의 어떤 비명 소리, 고통의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뭔가를 숨기고 그 진상규명 특별법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 등등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 노동자들 등등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염원과 노력들과 부르짖음 등등을 통해서 촛불 항쟁이라는 것까지로 해도 저희가 이루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해 후반에는 다시 문화예술인들이 좀 나서서 또 역할은 하자. 그래서 참 기억나는 게 많은데요. 오늘 문화예술 쪽 관련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 세월호 2014년 초창기의 어떤 활동과 제가 잊을 수 없는 날들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는 걸로 좀 시간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연장전이라는 것을 제안해서 했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304개의 비의자전, 광화문 광장에 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비의자들을 이 사회는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야 된다 해서 비의자전을 했던 기억이 났고, 저희 사진가들은 그 빈 방들,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사람들의, 그게 학생들의 방이든 일반인 희생자들의 방이든 그 빈 방들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하자고 해서 저희 연장전에 함께했던 이제 노순택 작가 등등을 포함한 여기들은 사진전을 했고요. 우리 박은태 와백 등등이랑은 나서서 미술인들은 여기 안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50인전인가를 했을 거예요. 미술전을 750 몇십 인전을 하는 경우는 없었죠. 저희 미술인들은 그렇게 했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은 어린이 책 작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아예 동화 작가들이 모임까지 만든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안산 팽목길 걷기를 그 분들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소중한 벗들이긴 한데, 거기랑은 이제 뭘 할까 해서 동화 작가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손바닥 타일, 그것도 이제 같이 기억하게 됐는데, 그럼 그 타일에 그 아이들의, 세월호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어떤 글귀나 이걸 받아서 이제 유약해서 구워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팽목항에 이제 쭉 하는 이걸 해보자 해서, 참 우리 동화 작가분들, 김혜원하는 작가나 김하은 작가, 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동화 작가들 참 몇 년 동안 고생했고 지금까지도 이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연극인들은 그때 깃발전이라는 걸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마로니의 촛불을 연극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우리 장용철 배우, 그리고 지금은 공연예술 유니온 위원장은 또 갑자기 제가 이런 자리에 오니까 성함이 그러네요. 그런 연극인들은 지금도 그 마로니의 촛불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인 행동 같이 저희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그 연장전에 함께 했었고요.
저희 문학인들도 참 존경스럽긴 한데,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저희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4 낭독회라고 해서 전국 어디든 불러주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월호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등등을 낭독회식으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문학인들은 304 낭독회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을 하려된 시간이 7시까지여서요.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나 등등해서 좀 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 주변에서 또 열심히 했던 분들의 얘기는 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시집에도 저번 시집에는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시를 한 편을 실어놨고요. 이번에도 더 늦으면 그럴 것 같다 해서 저라도 좀 역사적으로 기록은 해둬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세월호 관련 추모시를 한 편 이번 시집에도 담아놨습니다. 한참 이제 세월호 2주기 되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우리 요구들이 집결될 때, 그 세월호 인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가라앉은 배 한 척을 육지로 끌어올려 주는 걸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등등의 마음을 담아서 그때 2주기 추모제 때 제가 낭송드렸던 시인데요. 이번 시집에도 기록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 그 당시 현장 낭송으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제 마음을 담았던 추모시니까 그 영상 보는 걸로 우선 제 말씀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거리의 시인, 가슴으로 쓰는 시인 송경동 시인을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엔 고3 아들과 아내와 함께 단원고핑 교실 다녀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꽃 한 송이 들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분들을 뵈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의 기억식과 오후에는 부천역에서 있었던 추모제에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전국에 더 수많은 시민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의 가만히 있지 않았던 추모와 노력과 분노가 저 오만한 정부 여당과 박근혜를 침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시 한 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어디선가 지금도 문을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허우적이는 소리, 오 거대한 악마의 입이 사람들을 삼키는 소리, 지금도 어느 창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차가운 얼굴들,
살려줘요. 엄마, 아빠, 이 죽음의 선실에서 나가게 해줘요. 2년이 지나도 올라오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들, 진실의 소리들, 도대체 세월호는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가?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침몰해 있다는 말도 거짓말. 세월호는 국정원 어느 분실 깊숙이 결박 땅에 있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함께 청와대 지하 벙커에 은닉되어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의 감사기록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판기록을 다 뒤져볼수록 오히려 더 흐릿해져가는. 도대체 세월호는 어디에 가라앉아 있는가?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국회의 고유 입법 권한인이 접근하지 말라는 무언나리들의 엄포 아래 800조 원 넘는 산의 유보금을 두고도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열지 않으니 세월호를 빨리 잊으라는 재벌들의 압력 속에 근원을 밝히지 않는 언론사들의 적당한 기사들 아래 진단만 하고 뛰어들지는 않는 지식인들의 안전한 서재 아래 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저 노란 질서유지선 아래 우리 모두가 튼튼한 동아줄로 엮여 새로운 사회를 인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거듭과 무능함 아래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은 세월호가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 9명의 실종자가 아니라 오늘도 끝간데 없이 가라앉는 유가족들의 슬픔의 심해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 전체가 아닌가? 변한 것 하나 없이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끊이지 않는 참사와 재난을 향해 눈먼 항로를 항해하고 있는 이 탈선의 국가 아닌가? 그럼 나와 우리와 이 사회를 인양하지 않고 어떤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비겁과 나태와 패배감을 인양해 새로운 역사의 각판 위로 뛰어오르지 않고 어떻게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전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나를 그냥 두고 어떻게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까? 세월호를 인양하라. 우리 모두의 정당한 분노를 인양하라. 우리 모두의 사랑을 인양하라. 우리 모두의 초점을 인양하라. 기울어가는 묻혀져가는 이 시대의 진실을 인양하라.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정의를 인양하라.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저런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분노 그리고 노력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나아져 온 것 같은데요. 아직도 진상 규명에 이르지 못한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프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 투명한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연대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도 저는 매번 페북에서 보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분들, 뭐 미국, 독일, 프랑스 등등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줌 미팅을 통해서 세월호 추모제를 지내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세월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의, 새로운 안전을 또 인양해 나가자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모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기운 잃지 않고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4년의 기억과 함께 또 2015년 많은 기억들을 저희가 회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유튜브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관한 많은 질문을 지금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연에 이어 곧 안산에 조성되는 4.16 생명안전공원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오늘 송경동 시인님과 함께 초대된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 어머님, 전인숙님과 함께하는 2부의 지리 영상 또 에피소드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그날 4월 16일을 우리는 기억해요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잊지 않겠다던 그 약속 우리는 기억해요 행동하겠다던 그 약속 안산이
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생명안전공원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다짐과 희망을 모아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빠졌네만 얘기해서 네,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새로운 시집을 출간하신 우리 송경동 시인과 함께 오늘 강연에 이어서 또 우리 경빈 어머니 전인숙 선생님 모시고 세월호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일부 발표도 있고 그랬는데요. 간단한 우리 소감 어머님 함께 시작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네. 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봐왔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그 시집을 보기 전까지도 이러한 많은 또 행동들을 함께 피해자분들과 또 연대에서 해오신 이런 과정들을 정말 그 책들을 통해서 정말 그 현장마다 그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이런 마음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또 다른 책에서 봤었던 그리고 기존에 제가 봐왔던 이런 모습들보다도 더 많은 모습들을 본 것 같고요. 감동도 받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은 또 이렇게 저희가 항상 연사를 모실 때 함께하는 세월호 가족분 두 분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우리 송 시인님이 우리 경빈 엄마랑 오늘 같이 토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인연이 아까 청와대 앞에서 그 에피소드 포함해서 어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오늘 출연하시게 된 사연이 있나요? 네. 네, 경빈 어머님은 저를 그 전부터 뭐 자주 뵐 수는 없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희 어쩌다 보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내 박수정 작가라고 있습니다. 박수정 네. 작가께서 이 단원고 네. 학생들 평전 작업을 할 때 저도 뭐라도 이제 보태야 되지 않냐 해서 그 편집위원으로 한 3년여 같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군요. 얘기도 쭉 듣게 됐었고 그리고 또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아무래도 저희 청와대 앞 주민으로 살았던 2020년 그 겨울 그 외로웠던 때 힘들었던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저희는 뒤에 입주를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정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청와대 앞에 유일한 농성, 그 전에는 사실은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시민들하고 술밥도 먹고 그랬다는 게 이 촛불 정부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앞에 가 있는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잘 소통이 안 되고 만나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분노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저희도 저희 이제 김진수 진상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네. 그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세월호 우리 영민 어머님 등 유가족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하는데, 천막도 이명박근혜 때도 저희 천막은 치고 농성은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라면. 근데 천막도 못 치게 하고 그냥 피켓으로 이 무릎 정도는 피켓 집이라고 했죠. 네. 전 세계에 그런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런 야만적인 집은 피켓하고 밤에만 바람막이, 그것도 밤 8시 넘어야 바람막이 지붕 하나 칠 수 있게 그걸 뭐 무슨 배려해 준다고 하고, 참 그때 고생을 하시는 저희 경빈 어머님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분노스러웠고요. 죄송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덕도 봤던 게 그래도 거기 가 계시니까 저희도 거기라도 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열악 안 돼서 밤이면 다 챙겨주시고 저희 단식자들 또 챙겨주시고, 어떤 날은 밤 늦은 시간에 경찰들이 와서 비닐막이 하나도 못 치게 해서 막 제가 그 야밤에 경찰들하고 우통까지 다 벗어버렸어요. 얼어 죽으란 얘기냐. 영하 10도가 넘는 이때 이 얇은 비닐 한 장 덮는 걸 못 덮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경우가 어디 있냐. 경찰들밖에 없는 공간이고 무엇이 위험하냐. 이런 인권도 없는 정부가 어찌 촛불 정부라 하냐면서 사실은 얼어 죽겠다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제 곁에 경빈 어머님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날은 연대자들도 없어서 하여간 그런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긴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또 진실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또 사실 웃으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한번 그때 한두 번 갔었는데 정말 특별한 세상에 없는 집이었더라고요. 그 밤에. 정말 아무것도 못 치게 하고, 정말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아무것도 그 머리 위에 올리면 안 된다. 근데 피켓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사항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처음에 싸웠었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살핌을 준다라기보다는 함께 옆에서 해주신다는 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했고요. 그리고 늘 현장에서 시인님을 봤을 때 정말 그 가만히 저희 쪽에서 같이 이야기하실 때는 정말 저분한테 저런 면이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가 막상 경찰들하고 막 싸워야 될 때, 네. 목소리를 내셔야 될 때 보시면 막 무서운 거예요. 저분 옆에 가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또 오히려 곁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네. 저런 사람들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여기선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청와대에서도 단식을 하시면서 아까 이제 우통을 벗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저렇게 해서 괜찮으실까라는 생각도 이제 늘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늘 현장에서 본 게 아까 이제 그 작가님하고도 부부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몰랐어요. 아직도. 네. 박수정 작가님하고 네네 정말 몰랐었는데요. 요런 것도 지금 현재 시인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늘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라던가 이런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배운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단식을 하시면서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요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자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답 같지도 않은 답들을 또 저희한테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무서운 집단이다.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챙겨주지도 말고 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간질 했군요. 이간질.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다 저희의 목소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안 챙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사안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춥고 제가 정말 그 소문난 추위를 타는 그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날 곁에 오셔서 정말 그 투쟁을 덜어는 재밌게도 하시고 그리고 참 아프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우리는 또 저러한 또 행동을 배워가면서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걸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의지하고 네. 서로 배우고 네, 연대하는 네, 그런 그래서 청와대의 참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의 흐름은 문재인 정부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가까웠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고 정권이 끝났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집을 내면서 다시 이 사회를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주셨던 시인님께서 이 독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금 희망의 연대라고 할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난 정권은 왜 그랬는지 생각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궁금한 사안이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사안이고 지금은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이분들이 좀 정말 반성을 하면서 다시 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번은 무조건 세월호 진상규명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뜻이었고 요구였습니다. 네. 그건 뭐 그리고 본인들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으면 투명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이 조사 등등에 대한 협조를 넘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걸 4.16 연대나 4.16 재단 아니면 사회적 참사 조사의 그냥 조금의 권한 그것도 충분치 않은 권한 주고 알아서 해봐 할 게 아니라 이 세월호의 이 고통과 연대하는 이 힘이 사실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도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제 시민사회나 어디에 조금 본인들이 뭘 줬다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해서 거기서 한번 해봐.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1번은 진상규명은 국가와 정부가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자기들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걸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과 책임이 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 이후에 썼던 시 중에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아주 멋진 시가 그렇지만 가슴 아픈 역사적 시가 있죠.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은 그 과정 자체가 혁명적이어야 될 건데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시의 첫 부분이에요. 네. 그 당시 장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그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 되지도 않는 뭐 무슨 법적 과정 논리 뭐 또 보수들의 눈치 뭐 등등을 넣으면서 실제적인 시대의 정의와 이 약속 부분을 해태를 온 거죠. 당장 궁금해한 게 많은 그 당시 청와대 7시간.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뭐 그거 법적으로 뭐 그걸 오픈하면 안 되고 등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전체 국민들의 요구고 사회의 요구였다면 그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게 봉인돼 있어서 진상 규명에 이를 수 없다면 봉인 깨겠습니다. 이런 게 정치 지도자 집단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명명백백 거기에 간단한 육법 전서에 나오는 이 논리가 아니라 저는 이래서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진 시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 기록들 의혹들이 많은 거잖아요. 사참위가 최소한의 조사 권한 알량한 그거 받았다지만 그걸로 충분한가요? 거기에 접근하기에 대통령의 권한 있고 정부가 권한 있잖아요. 국정원은 아니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월호는 어떤 국정원과 연관이 있었는지 다 명명백백하게 자료 제공하고 조사 협조하고 이런 거 했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리 침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고 이럴 까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안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각 부문에서 다 그렇잖아요. 남북 문제 민간 기여를 두고 개성공단 다시 재개시키고 금강산 관광시키고 민간 문화 교류라도 다투고 예를 들면 언제 개통시키더라도 이제 남북 철도 놓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평화협정까지 이 모든 건 무슨 되지도 않는 정치 논리, 뭐 보수들이 어쩌니 눈치 봐야 되니 등등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그 정도의 어떤 시대 소명이나 정치 의식 네. 아니면 강단성밖에 못 가졌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이 있다면 어찌됐든 촛불 환경을 만든 것도 시민 노동자 민중들이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또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그런 모두의 그런 지와 연대의 힘이겠죠. 그건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다시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6월 10일자로 사참위 임기가 종료되면서 아마 가족들 포함해서 여러 시민들의 마음이 더 착잡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참위 종료를 보고 받으시면서 우리 경빈 어머니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 사참이나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가족된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글쎄요. 우리 시인님은 문재인 정권을 얼마만큼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좀 믿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좀 밝혀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러한 점을 잘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사참위에다가 이제 그 임의 부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참위에서 좀 많은 것을 좀 밝혀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검찰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조건 청와대로 올라가서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켓팅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결론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도 이제 끝이 났고 네. 그러면서도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사참위도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도 9월 10일로 해서 끝이 나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적어도 정말 단 한 가지라도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선은 앞으로 우리가 그 진상규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것을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서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밝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말 아까 우리 시인님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참위에다가 좀 조사할 수 있는 권위, 기소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좀 다 부여를 해서 좀 진상규명이 되는 이런 지름길이라던가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끝끝내 밝히지 못하고 또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모든 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한숨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풀어야 돼야 하겠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라는 진상규명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참위가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되지만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외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게 가족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한숨과 함께 네,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송시인님 아까 정말 비 오는 중에도 목이 터져라 인양하라를 수없이 외치셨는데 지금 이제 세월호 2주기 때 그 추모제 이후로도 지금 5, 6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인양했을까요? 우리가 인양한 것은 지금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야 했는지 또 여기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인양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뭐 함부로 네. 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거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 제 주제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짧은 제 생각 정도 말씀드린다면 최소한의 인양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자신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제가 아까 시에서 읽었던 우리의 사랑을 인양하라, 우리의 존엄을 인양하라, 우리의 인간다움이 뭔지 이런 연대하는 사회에서의 우리의 어떤 정신과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간다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좀 각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소중한 마음과 사랑과 존엄의 마음을 인양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믿어야 되는 건 그게 가장 큰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분노와 문제의식 등등으로 해서 촛불 항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정치 역사적 사회적 과정까지를 저희가 도달해 봤던 것은 최소한 우리 시대 세월호를 축으로 해서 무너져 있는 사회적 정의 등등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인양해 보려는 우리의 정치를 새롭게 인양해 보려는 이것도 일정 부분은 해봤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러지만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 해왔던 부분들까지 다 버리는 우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한 과정에 일면 있는 반면 또 다른 이런 위정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무책임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무능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다시 그 진상 규명 그리고 다른 세월호로 생각되는 이제 대별되는 이런 그래서 좀 다른 세상, 좀 더 안전하고 뭔가 부정과 불의 뭐 이런 등등 아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이런 사회 등등 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금 다시 또 좌절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 등을 포함해서 이거 또 끝까지 이제 진상 규명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다른 사회로 좀 나아가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노력들은 또 잊지 말고 해 나가야 되는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성취한 것도 있고 하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성취한 것을 잘 부여잡고 앞으로 성취해야 될 것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인님 말씀하셨고요. 시인님께 저기 양정수님이 댓글에서 정말 오래 여러 투쟁의 현장에 계셨던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항과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양정수님이 댓글에서 여쭤보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처음은 이 세상의 불이이고 이 세상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순에 의한 어떤 고통과 불안과 불행과 아픔들이 없다면 제가 굳이 뭐 그런 걸 느끼고 알게 되고 네. 또 저항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지 않게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 누가 어디에 좀 연대하고 뭐 역할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불의와 모순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리 계속 분노하게 하거나 저항하게 하거나 투쟁하게 하고 있는가 그 잘못된 구조와 네. 모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기억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님이 불의와 모순 그것이 주는 고통 이것이 이제 우리 시인님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경민 어머님은 어디서 힘을 지금 찾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이 또 여러 투쟁 속에서 어디서 힘을 찾고 계실까요? 제가 그 시간이 길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네.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배움을 통해서 저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명예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밝히는 게 뭐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를 정말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투쟁하는 이런 과정들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그리고 구조 방기 이런 모든 사안들이 정말 그 맘만 먹으면 쉽게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살다가 지금은 그런 믿음들이 너무 깨지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우리의 진상 규명은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통해서 그 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뭐 그런 부분을 또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얘기할 때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지하는 이제 그런 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정말 강력한 힘인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세월호 어머님들이 정말 이렇게 배움 얘기하셨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른 분들이 되어 계셔요.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도 충분한 그런 어머님들로
아픔 속에서 성장한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배움도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구조 방기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더욱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어서 좀 걱정인데요. 진실 규명 요구나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그만하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해줘야 하나요? 아마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은지 저희를 통해서 여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인님은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네. 블랙리스트 참사라는 걸 갖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사찰 제재를 당했던 네. 건이 있었고, 그것도 진상규명 요구로 그것도 역시 미진한 상태로 네.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치고 있는 거예요. 한도에도 아니고 국가와 정부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민간이 뭐 요구해야 되는, 민간이 싸워야 되는 거니까 참 기운이 빠질 때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또 네. 역할의 과정이라면 그런 문화예술인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네. 밝혀지지 않은 게 있으면 계속 요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진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걸 너무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 이건 뭔가 아직 투명함에 이르지 않았잖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저희 가지로 놔두고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여러 블랙리스트 문제 포함해서 진실이 사실 규명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주기를 또 함께 동참할 것을 얘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전 정부에는 소리라도 내어볼 수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시는지, 우리 지금 가족협의회 또는 어머님은 사실 이제 안산 여러 고민이 현재 많은데 어떻게 저 하얀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정빈 엄마한테 아마 네,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정말 50넘게 살면서 제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현재 지금 정말 세월호 참사의 가족이 되어서 아이들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싸워가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교육 쪽에서 굉장히 힘든 이런 정권에 부딪혀서 또 이제 싸워야 되는 또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싸워왔던 만큼 또 지키기 위한 또 싸움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인님이 잠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싸워야 될 때 같이 싸워 주실 건가요? 라고 네. 질문을 드렸더니 네. 경빈이 엄마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네.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인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들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당연하지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행동이나 목소리를 안 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언젠가 다시 또 우리가 싸워서 또 쟁취해야 될 때 그리고 진상규명위에서 반드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면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당연히 진상규명위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또 나오셔서 함께 행동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흰머리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지금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흰머리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검은 머리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백발이 된다 한들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뭐든 정말 했든 안 했든 간에 투쟁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다시 찾아서 열심히 투쟁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인님이 함께 투쟁하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경민 어머니 언제 드세요? 네. 네. 아마 원치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인님 얘기해 주시고 경민 어머님 정말 한숨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한숨도 같이 쉬시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마감해야 될 아쉬운 시간입니다. 이제 원래 포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 이 국면에서 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말씀 듣고 저희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인님께서 먼저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를 이제 펼치시면서 제가 과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할 때 네, 중앙일보인가 어디 언론에서 저에 대한 심층 기사를 한번 써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시인을 가장하고 뭐 평택 대출이 기흥전자 어디 용산 참사 현장 이런 곳만 다닌다고 그래서 시인의 탈을 쓴 저 전문 시위꾼이라고 전 감사하긴 했습니다. 네. 저의 본질을 이렇게 잘 파악해 주시는 언론이 있다고 감사하긴 했는데요. 시인이니까 그냥 저 또 되지도 않게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또 정권이 한번 일이 바뀌고 등등 해서 여러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지난한 이명박근혜 때 같은 싸움을 또 해야 되나 뭐 해서 맥이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우리가 바랬던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어떤 세상에 오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싸워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때도 저희는 싸우기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희는 또 싸워왔던 거잖아요. 견인해 보려고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문정부든 지금 이제 들어선 윤석열 정부든 그런 걸 넘어서 이제 계속 저희가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어떤 역사 시대라고 충분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역사적 정의를 위해서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는 것. 이래서 너무 크게 낙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인이니까 오늘은 그냥 시로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것 시인답게. 네. 그래서 제 시집 32쪽에 가장 최근에 썼던 시인 것 같은데요. 그 시 한 편 낭송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마침 여기에도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저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했던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인간의 양면. 2022년 3월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한 광장에 104개의 빈 유아차가 놓인 사진을 본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11월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에 304개의 빈 책걸상을 옮기던 일이 어제일 같다. 2012년 4월엔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정의의 고자 합동 분향소를 시청광장 건너편 대한문 앞에 세우고 버려진 작업화들을 놓기도 했었지. 그런 참혹한 애도의 시간에 어느 누군가는 달러 지수를 살피고 원유와 가스와 니켈과 밀 관련 주식을 쓸어 담지. 나와 내 친구들이 하나의 관을 들듯 조심조심 책걸상을 옮기고 버려진 작업화에 심을 작은 꽃들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에 말이야. 좀 인간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세월호 기억까지 담아서 써봤던 시입니다. 네. 멋진 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민 어머님도 함께 해줄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아, 이거 제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을 제가 왜 들었냐라고 하면요. 저는 시인님이 이 제목의 뜻을 얼마만큼 어떠한 뜻을 이렇게 담으셨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많은 것을 다 이제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제목을 본 건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제목을 봤을 때 꿈은 꿔야 하잖아요. 꿈은 꿔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저한테는 와 닿았기 때문에 이 꿈꾸는다라는 꿈꾸는 요 제목이 행동을 하자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내용을 봤을 때의 그 내용도 뭐든 다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시인님을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자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만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그만해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시면 뭐 정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연관성을 지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에는 정치도 없고 정말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이런 행동 속에서 늘 찾아오셔갖고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정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모든 것에 정말 이 저의 뭐 신경이나 정신이나 모든 거를 여기다 쏟고 싶은데 그냥 아이들에 관해서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물론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절절하게 우리의 그 절절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외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매도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로지 그냥 요 진상규명에 관한 우리의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은 오로지 아이들에 관한
이런 일들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하면 또 그분들은 더 또 뛰어난 이야기들을 갖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또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와 똑같은 우리도 아이들의 일이고 가족들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립될 때까지 이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어머님 말씀, 저희도 다시 마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민복숙님께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디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우리 송시인님의 꿈꾸는 소리가 세상에 더 많아져야 되겠다. 네,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이야기들이 세상 곳곳에 꿈꾸는 소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송시인님 시집도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고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8주기 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또 가슴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6월 원례 포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7월 원례 포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올해 착공을 시작하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 안산이라는 이 지역사회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회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한신대학교 김민환 교수님이십니다. 한신대학교 김민환 교수님을 모시고 7월 18일 월요일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세월호와 안산과 시민 또 함께 어떻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전부 드리고 싶지만 5분에게 우리 시인님의 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필 사인이 포함된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시집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소리가 꿈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는 그런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도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신 경빈 어머님, 전인숙 선생님, 그리고 저항의 시인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항의 시인, 거리의 시인, 꿈꾸는 소리 많이 하시는 우리 송시인님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저희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